한국드론조종협회 박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기상학의 EM의 대기 연집구조 부분에서 성층권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층권의 주요 특징은 그렇죠. 하나의 오존이 있다. 오존층이 있다. 오존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해, 자외선을 차단시켜준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존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을 때는 하나의 공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이라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20에서 50km. 일반적으로는 10km에서 약 50km에 위치하고 있으나 20에서 50km 고도의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존층은 다행히도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지구 생명체 및 모든 생물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량은 이 성층권에 이 20에서 50km, 약 한 30km 정도에 배포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 양을 표준 해면에서 우리의 일기압인 표준 기압으로 환산하면 약 3mm 두께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3mm의 두께가 우리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모든 생물체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양은, 이 농도는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도 크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도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기압 상공에는 적고 저기압 상공에 그 양이 많습니다. 또한 중간권, 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이 중간권 열권에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권이나 열권에 위치하고 있는 산소 분자가 두 개의 산소 원자로 분열되는 강해리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그 산소 원자가 하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성층권에 들어와서는 오존을 생성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촉매역화라는 물질 M의 도움으로 O2와 O1이 만나게 되면서 오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O2와 M의 수는 하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면서 충돌의 기회가 많은 곳, 즉 25km 지점에서 그 오존이 극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층권에서의 온도 극대는 태양 자외선이 대기 중을 통과할 때 상층에 있는 오존에 먼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약화되면서 하층에 도달하기 때문에 성층권, 상층, 즉 50km 부근에서 가장 온도의 극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존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가시광선이나 0.35 마이크로미터의 어떤 이하의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광해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 오존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열하면서 오존이 다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존 분자와 산소 원자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항상 그 평형 상태를 늘어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고 하는 그 평형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오존의 생성은 즉 일사량에 의존을 합니다. 따라서 일사량이 많은 아무래도 여름에 더 많이 생성이 되고, 특히 저기도 태양광선이 연직이 가까운 방향에서 더 깊이 입사하기 때문에 열대지방 상공에 주로 형성이 많이 됩니다. 특히 관측에서는 봄의 최대, 가을의 최소이고 중고위도일수록 더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뭐냐면 지구 규모의 대기 운동에 의해서 열대 성층권에서 형성된 오존이 고위도로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위도로 수송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시에 중고위도대에서 대륙권 속으로는 다시 또 하강을 합니다. 열대지방에서 생성된 많은 오존이 중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나서 중고위도 부근에서는 그 번개면 폴딩이, 번개면 접힘 현상이 발생되면서 대륙권으로 인입이 됩니다. 인입이 되면서 지표 부근에 내려와서 이 오존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오존 농도가 오존의 생성원 밖에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기 운동은 대기 운동에 지구의 오존 수지가 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존 전량이 증가하면 경과면은 하강합니다. 하면서 또 감소하면 그 오존 전량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태양 활동의 변화, 그다음에 오존의 변화, 그다음에 건계면 높이의 변화, 그다음에 대기 순환의 변화로 이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 활동을 기상 변화에 결부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성층권과 대륙권 내에서의 대기 흐름에 따라 오존이 운반되는 하나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즉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에서 오존이 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오존은 대기순환이라는 큰 순환을 통해서 고위도, 중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된 오존은 다시 건계면 접힘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대륙권으로 인입이 되면서 대륙권 내에서 내려와서 결국 지표에서 소멸되는 하나의 오존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층권 바로 위에 성층 건계면이 되겠습니다. 즉 성층권에서의 온도가 극대가 나타나는 층입니다. 즉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가 되겠으며 온도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때는 0도씨 이상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음 성층권 위에 바로 중간권입니다. 다시 이제 온도가 성층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층 건계면과 고도가 약 80km까지의 중간 건계면 사이의 층입니다. 고도에 따라서 다시 기온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80km에서는 약 90도에서 영하 90도에서 130도를 유지합니다. 이 원인은 태양 자외선 에너지가 중간권 대기에서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특히 0.2에서 0.3 마이크로미터에 가진 그 자외선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은 50km에서는 약 한 1헥토파스칼, 80km에서는 약 0.01 헥토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권 내 현상은 대류 현상은 비록 위에가 차갑지만 대류 현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수증기가 없고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외부의 우주진이 돌입하면서 우리가 보는 별 많은 밤에 하늘에서 볼 때 유성, 이 유성이 바로 우리 지구로 들어올 때 주로 중간권에서 타서 없어지는 데가 그 위치가 바로 유성이 나타나는 위치가 바로 중간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위도 지방에서는 약 한 74에서 92km 고도에서는 여름철에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털 모양의 은색 구름인 야광운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야광운은 이 입자가 얼음의 얇은 막을 가진 유성진의 입자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찬란시켜서 빛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권에서 느끼는 그런 구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얼음의 얇은 막을 가진 유성진의 입자가 태양빛을 찬란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위가 이제 중간 건계면이 되겠습니다. 고도 약 80km의 온도 극소층으로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적의 복사로 열을 잃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극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권 위에 열권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다는 의미에서 의 열권입니다. 즉 80km에서 약 300km의 대기로 온도권이라고도 하며 초고층 대기가 시작되는 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증가에 따라서 기온은 급상승합니다. 대기 조성비로 분류할 때 비균질권이기 때문에 대기 입자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전류권과 시작되는 고도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고 이는 태양자외선을 열권에 있는 질소나 산소 원자가 광전리 현상이 발생되면서 흡수하여 가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온도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즉 0.1 마이크로 이하의 자외선을 질소나 산소 원자가 흡수하면서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되면서 광전리가 현상이 발생되면서 열을 내는 어떤 가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열권은 상대 고온입니다.
상당히 고온이지만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겨우 대기 총량의 약 한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곳에 있더라도, 있을 수는 없겠지만 있더라도 우리가 피부에서 충돌하는 분자나 원자의 수가 적어서 뜨겁거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권 상부는 공기 분자, 원자 간의 충돌이 적어서 자체 온도를 유지하기에 등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강도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 강도에 지배되기 때문에 밤낮의 온도차가 수백 도 K가 됩니다. 아래 그림은 태양 흑점에 관계되는 열권의 온도가 있습니다. 태양 흑점이 적을 때는 온도가 약 500도 K 유지가 되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약 한 1000도 K. 하지만 태양 흑점이 많을 때는 2000도 K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유가 뭐냐? 태양 흑점이라는 것입니다. 태양 흑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태양에서 흑점이 많다 하면 흑점이라는 것은 그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데를 우리가 흑점이라고 하죠. 그 흑점이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 흑점이라는 것은 태양이 그 지점에서 상당히 뜨거운 플레어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 플레어가 터뜨리면서 태양풍으로 지구 쪽으로 오는 거죠. 그게 흑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겁니다. 즉 태양 흑점이 많을 때라는 것은 태양 활동이 강하다. 즉 태양으로부터 많은 열량이, 많은 플레어가 터져서 지구 쪽으로 온다. 따라서 태양 흑점이 많을 때는 지구 열권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도가 2000도 K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열권 내에서는 또한 델린저 현상이라고 델린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즉 통신에 영향을 주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열권은 또한 전리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태양면이 폭발이 일어날 때는 0.1 마이크로 이하의 자외선이나 X선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2층이나 D층의 전류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D층에서 전파의 흡수 증가로 전리층 전파를 이용하는 우리 국제통신을 일시적으로 두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국제통신이 전리층 영향을 받지 않는 단파를 사용하는 이성통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는 많이 줄었지만 하지만 이 델린저 현상으로 인해서 통신 두절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음 극광,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현상이 이 열권 내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특히 극지방의 밤하늘에 90에서 한 130km 부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이거는 오로라는 태양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활발한 활동을 한다 하면은 이 태양풍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양풍에 의해서 날아오는 이 전리된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에, 지구는 하나의 자석으로 되어 있죠. 이 자기장에 포착이 되면서 대기권 최상부에 입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오로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즉 오로라가 발생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은 이 자기 폭풍, 태양풍이 활발해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서 발생이 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열권 내에서는 이 야광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야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밝은 빛에 있다가서 어떤 물질을 어두운 데 갖고 갔을 때 그 자체 스스로가 그 불을 환하게 좀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야광이라고 그러죠. 이 현상이 열권 내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달이 없는 밤에 초고층 대기 기체에서의 복사에 의해서 하늘이 어둡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200에서 한 300km 정도에서 출현이 됩니다. 즉 이는 주간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상태가 높아져요. 네온, 질소, 산소 원자 등 이런 공기 분자나 이 원자의 일부가 야간에 낮에 주간에 흡수한 빛을 다시 야간에 원래 안전 상태로 되도록 할 때 이 방출하는 빛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약 300에서 600km까지 고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등온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를 우리가 열 건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건계면 위쪽 등온층의 기온은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고 주간이 야간보다 약 100도 K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태양 활동에 따라서 1000도 K 이상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 건계면 이외 등원층은 약 2,000에서 약 3,000km까지 뻗어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 자기 건계면입니다. 바로 이 파란 하늘색 선이 바로 지구 자기 건계면이 되겠습니다. 이 건계면이 일사쪽으로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곡된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을 그리고 있고 그 일사가 안 된 야간 쪽에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틈이 있죠. 즉, 이 틈으로 태양풍이 발생될 때 태양풍에서 오는 그 자외선들이 자기폭풍이 들어오면서 이 틈으로 들어오면서 오로라가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현상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자기 건계면의 그 형태에 의해서 고위도 지방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의 불균형과 날씨의 변화 그리고 열평형,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는 가열을 일으키죠. 지구 복사의 방출은 냉각을 일으킵니다. 지구의 나이가 지금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탄생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기상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100을 받습니다. 100을 받고 다시 100을 내보냅니다. 즉 끊임없이 태양 복사는 지구를 가열시키고 또 지구 복사 방출은 냉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열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균형이다. 이런 말은 지구를 가열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위치, 위도에 따라서 그 해당 물질에 따라서 그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열과 냉각 속도의 불균형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태양열과 지구열을 재분배하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구에서는 대기순환과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열은 우주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이동하죠.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지구의 행성 온도가 영하 18도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대기가 둘러싸고 있음으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더해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항상 15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인카밍 레디에이션이란 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의 양이 100이고 아웃고잉 레디에이션이라는 말은 바로 지구로부터 나가는 열의 양입니다. 이 양 또한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항상 평균 기온,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상온을 우리가 15도라고 하는 게 15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열 평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 하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거는 지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열의 수지의 변화입니다. 이 전구적인 차원에서의 지구의 열 평형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양, 지구로부터 나가는 양은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온도, 에너지. 얼핏 보면 같은 말로 생각하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은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 간에 발생되는 운동 에너지의 총량이다. 열은. 온도는 뭐냐? 온도는 이 운동 에너지를 수치값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분자 간의 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값이죠. 에너지는 뭐냐? 열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게 바로 열과 온도와 에너지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 에너지의 균형과 불균형에 따른 날씨 변화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과 열과 온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의 에너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구 표면과 대기 사이의 열적 불균형은 어떤가? 그 다음에 위도 변화에 따라서 열적 불균형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다음 계절 변화와 온도의 일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온도의 척도와 그 전달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균형입니다. 태양 복사, 우리가 숏웨이브 레디에이션, 단파 복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이 균형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양 복사는 지구에 도달할 때 공기, 구름, 어떤 지표면에 의해서 외계로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수증기와 먼지, 오존, 구름, 지표면에서 또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지구 복사는 지표,
또 해면에서 방출되고 구름, 수증기, 온실가스, 오존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외계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열로 존재하고 잠열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기 중에 흡수된 열과 이 수증기, 온실기체, 오존 및 구름에 의해서 외계로 방출되는 이 양이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일정하게 항상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열적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실을 만들 때 유리로 만들죠. 대부분이. 이 유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유리의 특징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쇼드웨이브,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 에너지는 통과를 시킵니다. 하지만 온실 바닥에 열이 흡수되고 나서 그 열이 장파로 바뀝니다. 지구로부터 다시 복사해서 나갈 때는 그 장파는 이 유리가 통과를 안 시킵니다.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 안의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태양 복사는 통과를 시킵니다. 태양 복사를 대부분이 통과를 시키고요. 하지만 지구 복사는 대기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서 다시 지표면 근처에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그 지표면을 33도의 열을 주면서 다시 가열을 합니다. 가열하면서 지구의 원래 행성 온도가 영하 18도인데 거기에 33도를 더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이 온실효과는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 밤에 잘 나타납니다. 암만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구름이 잔뜩 밤새도록 구름이 잔뜩 껴있을 때는 그 다음날 온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구름 자체가 바로 이불 역할, 즉 온실효과를 일으켜주기 때문에 비교적 맑은 날 하늘밤보다는 구름 많이 낀 날, 밤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열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현열. 영어로는 sensible heat, 잠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지속적인 가열 및 대기가 지속적으로 냉각되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지구는 가열되고 냉각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은 현열과 잠열입니다. 그래서 이 현열과 잠열은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이 현열이라면 전도 및 대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측정해서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즉 전도 및 대류를 통해서 열의 전달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즉 일사를 받는 어떤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 특성에 따라서 가열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겠죠. 해수면이 있고 일반 물이 있고 숲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땅이 일반 대륙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고 다 틀리죠. 그 불규칙한 가열이 일어나면서 지표면 근처에서 얕은 공기층을 데우면 따라서 가열된 공기는 주위의 공기와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밀도가 틀려지면서 가벼운 더 빨리 데워진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쪽 겨울 쪽에 시베리아 쪽에 상층에 차갑고 밀도가 큰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상층에 들어오게 되면 이 공기는 우리나라 상공에 와서는 자기가 무겁기 때문에 하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공기는 그러면 하강하는 만큼 또한 그 앞에 상승하는 공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도 차이에 의한 그 공기의 무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에 의한 지표면 가열에 의한 반복적인 순환은 대류현상, 즉 뭉게구름, 여름철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류현상으로 지표면에서 계속적으로 열을 대기로 운반하는 과정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잠열, 레이턴 히트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온도계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상태 변화가 발생될 때 바로 발생되는 열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팔뚝에 물을 발랐다. 물이 증발될 때 시원함을 느끼죠. 그게 바로 물이 증발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잠열입니다. 즉 물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잠열 교환은 지표면의 과도한 열을 대기 중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표가 흡수한 복사열의 일부는 해양, 호수, 강, 토양 및 식물 등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죠. 복사열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다,
호수, 강, 또 식물 이런 데서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을 증발시킵니다. 즉 수증기화 시킵니다. 그때 이 수증기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두루 만들어지면서 이 수증기는 또 어떤 대기역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다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응결 또는 빙적으로 침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까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다시 어떤 대기역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물방울이 되면서 구름방울이 되면서 이때 다시 잠열을 다시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얼음에서 기체로 승화될 때, 또 얼음에서 액체로 융해될 때, 또 기체에서 액체로 응결될 때, 또 액체에서 얼음으로 빙결이 될 때 하는 과정 중에 주고받는 그 잠열의 양이 되겠습니다. 얼음에서 승화가 된다. 기체가 바로 수증기가 된다. 이때는 1g을 변화시키는데 6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침착이 된다 할 때는 이 수증기가 열을 내뿜는 것이 680칼로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비근한 예가 태풍을 예를 들겠습니다. 태풍이 열대지방에서 발생이 돼서 위도 30도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대륙으로 상륙하게 되면은 그 세력을 잃죠. 그 원인이 바로 이 잠열에 의한 것입니다. 태풍이 충분히 달구어진 해양상을 통과할 때는 끊임없는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물이, 수증기가 상승작용에 의해서 응결이 되면서 바다로부터, 해양으로부터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그 수증기에 응결이 발생되면서 이 열이 발생이 됩니다. 열이 방출이 되면서 태풍은 점점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육지에 상륙했을 때는 그 열 근원이 차단이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열의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은 그 세력을 잃는 것이 바로 이 물의 상변에 의한 잡열의 흡수와 잡열의 방출에 따른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도에 따른 열적 불균형입니다. 지구는 둥그렇죠. 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끊임없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시간, 계절,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온도의 변동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온도는 위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위도 또 일변화를 초래합니다. 낮과 주간과 야간의 일사와 일사가 없을 때하고 일변화 초래가 되겠죠. 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공전을 함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위도에 따른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대기 대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에서 지구 적도상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인커밍 솔라 레디에이션과 극지방에 오는 양이 똑같은 면적이라 할 때 지구에서 받아들이는 이 면적은 틀리죠. 이 그림을 다시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A, B, C 지역으로 나눴을 때 A 지역에 받는 양, B 지역에 받는 양, C 지역에 받는 양은 그 양이 틀릴 겁니다. 즉 적도상에는 많은 양의 태양 광선이 들어오고 중위도 지방에는 한 중간 정도, 저위도 지방에는 적은 양의 태양 광선의 이 열 양의 불균형이 발생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지구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입니다. 즉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양이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극지방에서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량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즉 오른쪽 그림의 것처럼 즉 적도에서 남는 잉의 열이 남극으로 가고 북극으로 올라가면서 이 모자란 양을 보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기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불균형을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균형을 평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구상에서 이러한 해드리 세포, 패럴 세포, 극세포라는 대기 대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위도에 따라서 동일 위도에서는 동일한 태양열을 받죠. 하지만 지구의 육지 해양 분포가 균일하지가 않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온도선은 다소간에 이렇게 섭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씩 대륙이 많은 곳, 즉 대륙과 해양의 비율 차이에 의해서 이 온도, 그 받아들이는 그 평균적으로 평균 기온 분포는 다소간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지구가 만약에 23.5도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 하면은 계절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항상 일정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량을 받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23.5도가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근일점과 원일점, 7월 달인 우리 1월 달인 근일점과 원일점인 7월 달에 그 태양으로부터 받는 천정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전에 의해서 계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동안에 지구 회전축이 결국 기울어져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해가 긴 날이 하지라고 그러죠. 그 1년 중에 가장 짧은 날을 동지라고 그러고요. 그 춘부는 3월 21일경, 추부는 9월 23일경. 근데 이 지연 효과에 의해서 가장 더운 날은 추운 날은 하지 동지에 나타나지 않고 한두 달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육지하고 해양에서는 그 비열차에 의해서 여름과 겨울에 온도 변화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본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색 선은 육지에서의 여름과 겨울철의 온도 변화 곡선이고요. 점선, 파란색 점선은 해양에서의 온도 변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일변화는 그렇죠. 일변화는 태양이 일출이 되고 또 일몰이 되고 하는 그 일사량에 따라서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가열과 냉각은 위치에 따라서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즉 지구는 낮 동안에는 가열되고 낮반구는요 밤 동안은 냉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 일변의 크기가 근데 지표면이 뭐로 되어 있나, 유형, 위도, 하늘의 맑기,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나 없나 하는 그거. 그다음에 공기 중에 그 수증기가 얼마만큼 함유가 되어 있나,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나 안 부나, 바람이 얼마큼 많이 부나,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일변화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육지, 그다음에 낮은 위도, 맑은 하늘, 건조 공기에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온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 해양,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도, 그리고 구름 덮인 하늘, 그다음에 습한 공기, 그다음에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온도 변화가, 기온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맑은 날 육지의 기온 및 복사열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온도, 지구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죠. 그러면서 태양계 생명체의 최적이다. 어쨌든 너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행성 온도는 수성이 180도, 금성이 470도, 지구가 영하 18도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화성이 영하 80도. 어떻게 보면 태양이, 아까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량과 지구가 내뿜는 열량은 항상 동일하다고 그랬죠. 하지만서도 태양이 지구 에너지의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지구는 공존과 자전을 하며 지역에 따라서 계절 변동과 낮과 밤의 에너지 수지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개체 역할은 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변화는 항공기 이착륙 등, 특히 이 기온의 변화는 항공기 이착륙 등의 운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이륙할 때, 여름철에 이륙할 때는 그 이륙 거리가 활주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온 변화도 상당히 항공기 이착륙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상 요소가 되겠습니다. 온도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도 단위는 즉 결국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값입니다. 특히 크게 절대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로 일단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은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극한 온도, 즉 영하 273.15도 도 C가 바로 0도 K입니다. 절대 온도 K 0도입니다. 모든 물체의 부피가 사라지는 절대 온도입니다. 극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운동 분자 활동의 직접 척도로 물질의 상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섭씨 온도. 원래는 섭씨 온도가 상층 기온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상 기온을 포함 세계 표준 온도로 지금 단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렌하이트라는 화씨 온도. 유럽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많이 광범위하게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의 관계식 및 온도계 비교입니다. 자, 화씨 온도, 섭씨 온도의 환산. F, 화씨로 온도를 환산할 때는 섭씨 온도에다가서 5분의 9를 곱하고 거기에 32를 더합니다. 이식 절대 온도에는 그냥 섭씨 온도에다가서 273.15를 더합니다. 그리고 뭐 절대 온도와 화씨 온도의 환산은 절대 온도는 화씨 온도에 459.67를 더하고 거기에 9분의 5를 곱해주면은 그 값이 전환이 됩니다. 환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섭씨 온도는 섭씨는 순수한 물의 빙점과 비등점, 즉 어는 온도와 어는 점과 끓는 점을 백등분해서 온도의 정도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화씨는 그 빙점과 순수한 물의 빙점과 비등점까지 180등분을 합니다. 180등분을 해서 온도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씨는 32부터 212까지 하고 있으며 섭씨는 0에서 100도씨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전달입니다. 에너지가 전달이 어떻게 되나? 그렇죠?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복사, 전도, 대류.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로 오는 열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오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지구 사이에는 진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즉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전혀 없습니다. 진공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를 아까 그랬죠. 레디에이션, 복사라고 그랬죠. 그 복사 과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복사 과정은 하나의 전자기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질과 상관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태양과 지구 에너지 복사.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전자기 복사. 거기도 마찬가지 전자기 복사입니다. 복사 과정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복사입니다. 그 다음은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분자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뜨거운 물에 꽂은 막대가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뜨거워지죠. 즉 뜨거운 물에 담긴 그 부분이 데워지면서 그게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대류. 기상학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물질 자체가 데워진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뜨거워진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즉 물을 끓일 때 밑에서 거품이 물 끓인 물이 막 올라오죠. 바로 그게 바로 하나의 대류 현상입니다. 그 냄비 바닥에 있는 물이 외부 열에 의해서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주변보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그 뜨거워진 게 자체가 그 자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에너지 전달, 그 물질 자체 이동하는 것이 바로 그 대류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대기의 에너지 차이에 연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류, 그리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이류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벽난로에서
벽난로가 열이 되어지면은 위로 열이 올라가죠. 근데 그 옆에 있을 때 그 열이 옆으로 나올 때 이게 바로 복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레디에이션,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에서 나가는 장파 복사 에너지, 이 부분이 바로 복사 에너지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제 대류와 열 복사와 열 전도를 아주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열 위에는 열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그게 그 현상이 대류라고 하고, 쇠고챙이를 불에 넣었을 때 결국 처음에 그 논 부분하고 나중에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진다 하는 것이 바로 열 전도. 그다음에 이 열 옆에서 오는 열, 바로 이 열이 바로 복사 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의 전도율입니다. 은이 가장 열 전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물 수증기가. 근데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물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수증기, 기체, 근데 물, 액체, 얼음, 고체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일단 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열 전도율은 보시는 바 이 표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열 차이, 그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의 그 비열 차이에 의해서도 기온 변동이 일어납니다. 해양이 물론 육지보다 비열이 크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해양이 육지에 비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더 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지의 온도 변동이 해양보다 더 큽니다. 크고 특히 해양 습지에서 기온 일교차는 10도씨 내외이나 사막에서는 약 50도씨까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해양으로부터 지속적인 바람의 영향을 받는, 즉 해양을 끼고 있는 그쪽 주변에는 작은 기온 변동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특히 몬순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해양과 육지 대륙 간의 그 비열 차이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서 어떤 몬순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지풍, 우리가 말하는 국지풍이 또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4.18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래를 1도씨, 똑같은 4.18줄을 가했을 때, 즉 모래는 약 5도씨가 올라가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 차이에 의해서 육지와 해양 간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도 아까 보였다시피 육지와 해양에서의 온도 변화에 대한 기온 분포도의 그림이 이어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해양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칸사스시티에 있는 어떤 그 내륙에서의 일일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대기 연주고수에서도 대륙권에서는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대기 조건에 따라서 고도가 올라가더라도 기온이 떨어지질 않고 일정 등원층을 유지하거나 역전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약하고 맑은 날 어떤 지표면 부근이나 강한 한랭 공기가 고기압권 내에서 강한 한랭 공기가 침방할 경우 대기가 단열 압축이 됩니다. 단열 압축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대륙권 중간에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이 대륙권에서의 발생되는 어떤 우세풍 및 고도에 따른 기온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의 열 평형과 불균형과 고대에서는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 공기 압력이죠. 공기 압력. 아까 말했듯이 달리는 차량에서 이 공기 압력을 느낀다. 차량에서 손을 내밀면은 압력을 느낀다 그랬죠. 즉 강한 바람이 불 때 또는 강한 바람이 불 때 공기가 나를 무겁게 손을 밀어낸가 바람의 흐름을 느낄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기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항공기상에서의 기압의 중요성과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압의 개념과 변화, 그다음에 항공기 운항에서 기압과 고도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라면 공기 무게에 의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기압의 변화는, 특히 기압의 변화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기상 요소입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자신이 지금 떠 있는 위치를 실제 고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에 달려 있는 기압계는, 고도계는 주변의 기압을 이용해서, 주변의 기온을 이용해서 고도로 환원을 시킵니다. 환산을 시켜서 고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압 변화는 기온에, 또 특히 또 이 기압 변화는 기온 변화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행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대기의 존재이나 대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상인자는 온도와 기압입니다. 그래서 비행은 대기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기압 배치, 어느 기압으로 가나 기압 배치 비행을 해야지 항공기상에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압과 기압 측정을 합니다. 결국 기압이란 대기 무게에 의해서 단위 면적에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토리첼리가 그랬죠. 토리첼리가 약 300년 전에 토리첼리가 수은 기둥을 이용해서 기압을 측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대기과학에 상당한 발전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을 측정하는 일단 도구 기압계는 기본적으로 수은 기압계와 아네로이드 기압계로 구분이 됩니다. 즉 수은 기압계는 이렇습니다. 수은이 담긴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에 들어있는 진공 유리관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은 이 대기압에 의해서 그 진공으로 된 유리관에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압이 수온에 압력을 가하면 수온이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고 이때 높이로 기압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기압일 때 해면에서 29.92인치, 즉 760mm입니다. 1mm까지 상승하는 것을 토리첼리가 발견을 한 겁니다. 하면서 이게, 즉 이 760mm의 이 수온의 높이는 해면에서 대기 상단까지의 단위 면적당 공기 무게의 총합과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물은 여기서 34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옛날 우리 어릴 때 썼던 펌프가 10m 이하에 있는 물은 우리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게 바로 1기압, 기압보다 거기가 높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수은 기압계는 좀 위험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은 자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가장 또 정확하기 때문에 표준 기압계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 가장 지금 범용화되어 있고 항공기에서 고도계로 환원시켜서 쓰고 있는 기압계가 바로 이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개의 유연성이 있는 금속과 기록 표시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게 하나 셀 안에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공으로 된 상태의 기압 변화에 따라서 그 진공이 수축되고 확장되면서 기압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이 정밀도가 수은 기압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견고하고 측정 도구로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항공계통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압의 단위입니다. 기압의 단위는 이제 우리가 수의 높이를 인치나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미리바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압력을 표시한 것으로 1미리바는 단위 제곱 센티미터당 1000단위의 힘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리바에서 헥토파스칼 단위라는 단위를 쓰면서 HPA를 지금 국제 정식 기호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리바, 인치하고 해서 같이 아직까지는 PSI 단위도 공학 쪽에서는 아직까지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제 기호에서는 1993년 이후 기압의 단위로 밀리바에서 헥토파스칼을 사용하는 거를 지금 공식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열적 불균형과 열평형, 그리고 열과 온도 에너지, 그리고 기압에 대해서 그 기압의 일변화, 그 기압의 변화가, 기압의 개념이 과연 항공기상에서 항공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압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